네, 요거 과정은 짧고요. 그냥 간략하게 A/B 테스트 진행할 때 뭐 A/B 테스트에서 그냥 알아주시면 좋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네,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은 뭐 A/B 테스트를 안 해보신 분은 이제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A/B 테스트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B 테스트는 네, 그 프로덕트 레벨에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원래 A/B 테스트는 A 옵션, B 옵션 보여주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건데, 네, 비교를 하는 모든 테스트 방법을 다 의미하는 건데, 그냥 좁게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A/B 테스트는 무작위로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옵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준비한 옵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각 반응에 대한 결과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A/B 테스트는 뭐 눈에 보이는 알고리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뭐 저에게도 그게 더 익숙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추천 알고리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면 따에서는 사용자는 뭐 어떠한 정보도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몰래 그것들을 트래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유적 특성에다가 어떤 값을 더 넣어서 이 사용자는 이걸 트래킹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A/B 테스트는 이제 네, 가장 큰 이유는 늘 그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요. 일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데이터 지향적인 거, 사람이 된다, 디자이너가 된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많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성과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결과가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거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거다. 이 성과가 오롯이 내가 만들어낸 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회사에는 한 명 있는 게 아니죠. 네, 수많은 사람 직원들이 있고 수많은 역할들 직군들이 모여갖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결과를 하다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늘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팀에서 잘한 건지 저 팀에서 잘한 건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성과들을 명확하게 트래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내가 만들어낸 성과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네, 이 말은 더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A/B 테스트가 과연 나의 성과를 완벽하게 찾아줄 수 있을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A/B 테스트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기능들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때 이때 많이 사용됩니다. 기능보다도 사실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들, 네, 랜딩 페이지의 정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A/B 테스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같은데 그 옵션만 다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모수가 많아지면은 네,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또 비슷하게 배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인데 딱 그 경우만, 딱 그 옵션만 한정해 갖고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갖고서만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오늘은 옵션 A를 보여주고 내일은 옵션 B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오늘 월요일이고 내일은 화요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고객이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같은 고객일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A 옵션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B 옵션이 보여진 날에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사실 의사결정은 A 날에 했는데 실제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액션을 보였던 건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A 때는 뭐 오늘은 뭐 20대 여성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고 내일은 30대 남성 통해서 뭐 50대 남성한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결과가 달라지겠죠. 네, A/B 테스트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여러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올바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되 이제 디자인 옵션 뭐 옵션을 통해서만 차이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네, 뭐 실행 절차는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든지 다 목표 설정하고요. 목표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단계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이야기도 했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A/B 테스트나 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인 거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모두 다 객관적이지 않게 돼요. 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얻는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근데 객관적인 것에다가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가 모수가 적을 때랑 모수가 많을 때가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뭐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접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고객이 한 10,000명, 13,000명 정도 매일 접속해갖고선 앱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그 페이지에 들어오는 건 하루에 100명 요 정도밖에 안 돼갖고 이 모수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A/B 테스트는 모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서비스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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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단계별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할 때는 목표를 작성하고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랑 배경,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요것을 일단 먼저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B 테스트는 네, 특히 더 쉽죠. 그냥 가설을 네, 더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를 보여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게 사실은 좋은 가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프로덕트 문 썼을 때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지만은 따로 소개를 안 드렸었어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지표랑 보조 지표, 그 다음에 가드레일 지표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실험 설계할 때 같이 하면 좋은 것들을 이제 실험 설계를 위해서 사전 작업해야 될 거. 그 다음 실험 대상은 누구인지, 기간이랑 규모를 정하는 일, 요것들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요 실험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기간과 규모를 모두 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특히 모수가 적게 되면은 A/B 테스트에서 모수가 적게 되면은 뭐라 해야 될까 결과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먼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기간은 정해놔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기간을 더 길게 해갖고서는 규모를 더 확보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핵심 지표는 우리가 요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표가 핵심 지표입니다. 한 개에서 두 개. 그 다음에 보조 지표는 참고하면 좋을 지표인데요. 참고하면 좋을 지표들. 요거 있어도 되고 전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보조 지표들. 그 다음에 가드레일 지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지표를 추구할 때 잃으면 안 되는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어느 정도 가려야 된다. 우리가 특정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건 어떤 건 지켜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싶어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고객 그 한 명을 확보하는데 CPC 클릭을 한번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는 넘어서는 안 돼. CAC 고객 한 명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넘어서는 안 돼. 라는 것처럼 그 가드레일을 정하는 겁니다. 핵심 지표가 만약에 핵심 지표가 핵심 지표 사실 가설이랑 이어지겠죠. 우리가 어떠한 문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이런 가설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3만 명이란 고객의 수는 새롭게 합격한 고객 3만 명이 핵심 지표겠죠. 고객의 수가. 가드레일 지표가 만약에 CPC예요. 그 대신에 클릭당 가격이 500원을 넘어서는 안 돼. 5만 원까지 늘려갖고 3만 명을 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0원인 상태에서 3만 명만 3만 명을 모으자라는 가설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 지표는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보조 지표랑 가드레일 지표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보조 지표는 모든 지표가 다 보조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갖고선 내 의도만 맞으면은. 가드레일 지표는 그것보다도 이제 회사라든지 팀 그런 의사결정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험을 위한 사전 작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화면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화면만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게 이 화면만 개발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네. 이 실험을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보여줄 것인지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랜딩 페이지의 화면 뭐 문구를 바꾸는 거에 대한 A/B 테스트를 했어요. A/B 테스트를 안 하고 나면은 그냥 결과만 바꿔서 그냥 어느 날 업데이트 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 바뀐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트래킹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한 사전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엄청 많아져요. 사용자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표는 무엇인지, 어떤 지표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표. 지표 또 중요한 게 막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진성 고객을 확보한다. 아니면 뭐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다. 라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이것을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뭐 저 비슷한 케이스로 놓고 보면은 저 했던 거는 버튼에다가 어떤 금액을 넣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그 옵션들을 그 단축키에 어떤 옵션들을 넣느냐 보여주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적금하는 저축하는 금액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설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근데 처음에 결과가 유의미한 처음에 요 데이터를 보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뭐 정했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바꿀까 말까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의사결정. 물론 나빠지진 않았어. 딱히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실수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데이터를 찾아봐요. 네, 그래서 내가 한 프로젝트가 잘 된 프로젝트야 안 된 프로젝트야 요거를 계속 찾아봅니다. 참 재밌는 게 편향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요 지표 실험 설계 단계 추구했던 지표를 그대로 추구하는 게 사실은 A/B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떠오르는 건 막 주식인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주식이 나는 오를 것 같았어. 근데 마이너스 5%야 10%. 원래 10% 되면은 이제 손절하고서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막상 10%가 됐는데 그냥 이게 다른 사정 때문에 주식 가격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런 지표를 찾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핵심 지표는 우리가 이 성공 판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설이랑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보조 지표는 핵심 지표만큼 중요하지 않지만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지표들, 부수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파악하면 좋은 지표들이고요. 가드레일 지표는 핵심 지표를 추구하되 아무리 핵심 지표가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드레일 지표에서 어긋나면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작업들 생각보다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주소 들어가시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애매한 거는 뭐냐면은 네. 요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수치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요거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요거는 가설 이렇게 할게요. 현재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환율이 20%예요. 네. 그 다음에 두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험이 이제 내가 두 실험 옵션 A랑 B가 있어요. 요 요 두 개 옵션에 이제 전환율 차이가 5% 나온 거예요. 그럼 5%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모수가 얼만큼 되었어야지 우리가 요 테스트한 게 실제로 신뢰가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1000명이에요. 1030명인 거예요. 1030명이 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1,030명이 했는데 기존에 썼던 20% 컨버전 레이트 있었고 전환율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옵션이 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의미 있는 결과다. 근데 5% 미만이면은 모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20% 컨버전 레이트 있었는데 1% 차이요. 지금 1% 차이요. 그럼 요게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25,255명이 데이터가 샘플로 있어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는 곳이 요겁니다. 정확히 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실험을 설계할 때는 요 기준을 통해 요거를 통해 갖고서는 계산해 갖고서는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되게 애매한 케이스. 근데 한요 정도 참여했어요. 한 변화 한 2% 3% 정도 있어. 아 좀 애매한데. 우리는 5% 정도 나야지 1,000명 참여했는데 5% 정도 차이가 나야지 괜찮은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실험 수를 계속 더 많이 확보하는 거. 네, 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빠르게 의사결정, 개인적 그냥 주관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넘기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를 위해서 공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험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면 되고요. 네, 개발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A/B 테스트를 안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 바꾸면 되는 것들 그냥 바꾼 다음에 배포하면 돼요. 근데 이제 A/B 테스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네, 우리가 A/B 테스트를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뭐 업데이트를 해야죠. 업데이트하고 배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서 발생하는 버그가 거기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잘 배분되고 있는지 A/B 테스트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요걸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배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앱 같은 게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앱 업데이트 되고 난 다음에 모수가 하나 한 명씩 쌓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실험을 봐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꾼 게 의미가 있네? 라고 하면 바꿉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 원래는 텍스트 워딩 하나 바꾸면 됐었는데 이 개발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죠. 사람을 나눠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트래킹해야 되고 높아져요. 뭐 하루면 걸릴 일이었으면 최소 3일, 길면 한 5일 정도 일이 더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 2주가 걸리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면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한 달 가까이 뒤로 밀리게 돼요. 네. 이걸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만큼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네. 혹은 내가 자신 없는 것이 배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요 두 가지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규칙으로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자에게 랜덤 변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0 또는 1의 숫자를 줘요. 50% 확률로 주겠죠. 아니면 1부터 0까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홀수네? 그러면은 어디로? A로 가. 짝수네? B로 가. 아니면 1, 3, 5는 뭐 A로 가. 뭐 1, 3, 5 말고 2, 4, 6, 7, 8, 9, 10 오른쪽으로 가. 이 옵션 B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요거 구현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랜딩 페이지 2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워딩을 다르게 해요. 하나만 워딩을 다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이 사용자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한테 랜덤 번호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어떤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를 줘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만든 랜딩 페이지 요걸로 구현할 수 있어요. 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그냥 AI한테 사용자한테 랜덤 변수 제정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랜덤 변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뭐 135의 숫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옵션 A로 보내고 나머지는 옵션 B로 보내 라고 AI한테 해달라고 해줍니다. 요즘 훨씬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요거를 개발자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잘 개발되느니 안 되느니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 부분 생략이 됐죠. 네. 가장 흔한 방법은 50대 50이지만은 그 다음에 가장 쉽게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도 50대 50입니다. 네, 변수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근데 50도 50 할 거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네, 굳이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5%, 10%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키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B 테스트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실행되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랜덤하게 잘 나눠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행하는 동시에 문제는 없는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 사용자한테 옵션 A, B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A로 보여주는데 다음에 들어갔을 땐 B로 보여주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 망했죠. 네, 그 실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용자한테 A 옵션을 보여줬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는 B 옵션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망하는 케이스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그래서 실험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험이 좀 잘못 준비되고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더 버리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한 3주에서 3주 정도 걸린 랜덤 그러니까 A/B 테스트 안 하면 3주면 되는 건데 뭐 하루면 되는 건데 일주일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면 되는 건데 A/B 테스트를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거의 한 달짜리 프로젝트가 된다. 근데 실수를 한다? 거기서 1, 2주가 더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A/B 테스트는 좀 힘든 점이 많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A/B 테스트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험을 해석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래 트래킹하려고 했던 지표는 똑같아. 근데 다른 지표 중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또 다른 게 있는데 거기서 성과가 있대.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내 편향적인 생각이 방영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옵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데이터로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지표로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 기간이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규모도 찾고 기간도 찼어요. 그 일주일 동안 1000명을 테스트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왠지 기다리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갖고 며칠 더 실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케이스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생각했던 지표랑 다른 지표가 내 의도대로 반영되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좀 반대 케이스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설과 완전 반대로 흘러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전환이 안 나, 제일 금액이 적게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일시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제일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제 의견에 맞게 제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다른 일이 바빠갖고서는 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아니다.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했었는데 목표 잡았을 때 그때는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딴 일에 바빠갖고서는 몇 달 뒤에 그 결과를 나 이거 결정 안 했었는데 지금 A/B 테스트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한 다음에 발견해갖고서는 이거를 고쳐야 되는 순간 다시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네. 이거는 주관적인 편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죠. 원래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요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네. 실험은 그냥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요. 의사결정은 이거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물론 실험에 따른 실험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네. 일단은 A/B 테스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없으실 것 같아요. A/B 테스트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A/B 테스트는 결국에는 A 옵션이랑 B 옵션이랑 비교해